이어 제2부 종합토론, 그러니까 뭐냐면 장애 건강권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종합토론을 진행해야 할 텐데, 우선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여성장애인연대에서 김경미님 자리하셨습니다. 마이크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 부산 장애인 부모에서 도우경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나눔과 행복병원에서 박찬수 재활코치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금 45분인데 뭐 또 하실 얘기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얘기 중간중간 끊지 않고 진행하실 테니까 먼저 김경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빛조차 느끼지 못하는 전맹의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과거 실명 전 저는 수영, 요가, 헬스 등 꾸준히 이것저것 많은 운동을 했었습니다. 실제 목적은 다이어트였지만 궁극적으로는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과거 저처럼 운동을 하고 건강식품을 챙겨 먹고 그리고 음식을 가려 먹는 등의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건강 유지의 가장 기본은 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 섭취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심한 갈증에 냉장고 속 우유를 급하게 몇 모금 마셨는데 어찌 끝맛이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사다 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통기한이 남았을 텐데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으니 그나마 어린 딸아이가 마시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장이 탈이 나지 않길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면 항상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억하려고 하지만 하루 이틀 만에 먹을 음식도 아닌데 어떻게 그 날짜들을 계속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려고 음식을 먹는 건데 아주 기본적인 안전도 확인할 수 없도록 현재 우리나라 모든 식품의 유통기한은 묵자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식품의 점자로 유통기한을 표시한다는 게 공정상 현실적으로 힘들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제품이나 두부 등 유통기한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병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식품군에만이라도 점자로 유통기한이 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자재 확보가 이제 1차적 문제라면 다음 조리 과정은 2차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리 시 칼이나 불 사용은 시각장애인이 가장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조리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 식생활을 보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주방기기와 쉽고 간편하게 조리 가능한 가정 간편식이 대거 출하되었고, 이 코로나19와 맞물려 집밥이 식문화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에어프라이드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사용 영역과 맛은 가히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게 에어프라이드의 사용은 조리의 혁신이 아니라 태부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에어프라이드기 조작 자체가 음성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사용 불가능한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죠. 예. 이 키오스크 기기의 보편화로 정한인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을지 몰라도 화면에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자립적 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요구되는 삶으로 태보를 의미합니다. 예. 일반 키오스크가 아니라 음성 지원이 가능한 키오스크의 개발 및 보급은 장애와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 가능케 함으로써 모두의 삶의 질을 갖다가 높일 겁니다. 주방에 있는 인덕션, 냉장고, 전자레인지, 김치냉장고, 정수기
그 기능과 성능은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시각장애인에게 주방은 이제 나홀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의료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약을 처방받게 되었습니다. 약 종류도 많고 복용하는 시간도 달라서 설명을 듣고 개수라든지 크기를 구별해서 인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듯 처방전을 받아서 조제된 약은 어쩔 수 없다지만 기성의약품의 경우도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끼는 마스크도 수많은 연고도 어떤 진통제도 저희 시각장애인에게는 아무런 정보를 또 알려주지 않습니다. 2차 백신 접종 후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가려움으로 연고라도 발라야겠다는 생각에 구급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많은 연고들 중에 분명 제게 필요한 연고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더 이상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을 깨워서 해결은 했지만 구급약으로 상비약으로 보관하고 있는 약조차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사용할 수 없고 약으로 복용한 것이 독이 된다면 과연 이건 누구의 책임인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의료 서비스에 관한 건데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은 곳은 그 건강검진 전담 센터였고 그래서인지 시스템이 체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이 있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분들은 유방암 검사를 위해서 상의를 탈의하고 이 준비된 가운으로 갈아입게 되는데요. 해당 기간의 경우는 이 가운 매듭이 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굵은 끈이 아니라 폭이 0.5cm의 작은 끈으로 세 군데의 매듭을 지어 입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짧은 상의에 6개의 끈을 짝지어 매듭 지어 입었었거든요. 손 조작에는 불편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손 조작이 불편한 분들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무리 동성이라도 맨몸을 보이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심이 느껴집니다. 비장애인들에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누군가는 그 작은 매듭을 짓기 위해서 힘들게 용을 써야 하거든요. 네. 제가 언젠가 읽은 책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에게 편한 것은 모든 이에게 편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가운 매듭이 이 끈이 아니라 버튼, 찍찍이식 버튼으로 되어 있었다면 손조작이 불편한 분은 물론 비장애인 분들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비싼 소재도 그렇다고 특별한 디자인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소하고 작은 관심과 배려로 모두가 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은 이 장애인에 대한 의료진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는데요. 다른 개인 의료기관에 비해서 검진 대상자도 많고 또 그만큼 장애인 검진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위반 점은 있었지만 불쾌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분은 그 행동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다는 불쾌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분명 차트에 시각장애로 검진 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시각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보행도움 시에는 옷자락을 잡고 질질 끌고 가더니 어느 지점에 세워놓고서는 여기 누우세요라고 합니다. 보지 못할 뿐 보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시각장애인을 갖다가 끌고 가는 것은 이 자발적 의사보다 강제적으로 이동시키는 느낌 때문에 시각장애인에게는 상당한 불쾌감을 줍니다. 게다가 시각장애인에게 이거 저거 여기 저기와 같은 지시대명사적 설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대규모 검진센터인 만큼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을 응대할 수밖에 없고 검진 시 보호자 동참이
안 되는 만큼 이런 대규모 의료기관에서는 응대 매뉴얼이 장애 유형별 응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장애인에 비해서 검진에 대한 부담감과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장애인에게 이런 심리적 불쾌감이라든지 이중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장애 유형별 응대 매뉴얼 제작과 교육이 의료기관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제가 생각 안 했었는데 그 전부터 계속 궁금해서 정말 궁금해서 이거는 제가 급하게 여쭙는 건데요. 그 백신 접종에서 저희가 우선 접종 대상자로 해서 1차는 65세 이상 노인분들과 의료진들이 1차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우선 접종 대상자로 해서 장애인들을 돕는 활동 바우처 지원사분들과 복지기관, 복지사 종사자분들이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되었던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장애인 당사자들은 보통 통계나 이런 걸 보면 보통 장애인들이 2.5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본인 당사자의 70% 이상이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하는데 어떻게 장애인 당사자는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니라 일반 접종 대상자로 포함되어 구분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바깥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에서인지 아니면 그런 가치 기준에서 그런 가치 부분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외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아주 정확하게 10분 맞춰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도우경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장애인 부모회 회장 도우경입니다. 제가 BTS가 요새 의미 있는 노래들을 많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난 9월에 유엔에서 연설을 한 발언들이 너무 감명 깊어서 저는 좀 이 자리에 좀 써먹어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이어가야 할지를 알면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갈지자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위기 상황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시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송성민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발제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대구 사례들에서요. 저희가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장애인 운동을 하시는 활동가님이 그 확진자 장애인을 돌보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모금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활동가가 2주간 그 자가격리를 하고 계신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한 그런 모금 활동을 우리가 했었었고,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병원에 입원을 시키면서 그 운동가 활동가를 같이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시립병원 자체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저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좀 중심축들의 역할들이 좀 저는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아이가 고3이라서 오늘 수능 시험을 쳤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 중에서 이제 고3만 우선 접종 대상이 되어서 접종을 하였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접종하기 위해서 그 어떤 체육센터 같은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서 접종을 시켜줬단 말이죠. 그런데 발달장애인들도 우선 접종 대상에 좀 포함을 해달라 저희가 부산장애인 부모의 이름으로 공문을 보냈고, 부산시가 부랴부랴 발달장애인도 접종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감각통합의 문제를 겪고 또 주사를 맞는 거에 대한 어려움들을 겪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어떤 특별한 조치가 고3들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반 접종과 똑같이
그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서 맞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후로는 그 발달장애인들이 좀 겪는 어려움을 좀 알고 특별한 좀 접종의 대책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특별한 공간에서 또 심리 안정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마련이 되면 좋겠고,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누가 구심점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셨던데, 그 발달장애인들이 이제 그 답변 수가 매우 적지 않습니까? 근데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좀 발화가 어렵고 자기 의견을 좀 표시할 수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설문조사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좀 그 측면에서 저희가 그 2020년도 상반기에 우리 부모님들, 회원들 대상으로 이거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구글 폼으로 하였고요. 짧은 기간이었고 설문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사자의 보호자로서 발달장애인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회가 가장 필요한 서비스 1위로 치료교육 재활상담이 나왔고요. 그리고 성인기에도 필요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경우 아프면 아픈 정도를 가늠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응급실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응급실이 비용 부담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이 여러 그 기저질환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접근성이 높은 의료기관보다는 대부분 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누구 교수님, 누구 교수님, 누구 교수님 이렇게 해서 또 의료 부담이 보다 좀 가중되는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을 양육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 가족과 갈등, 스트레스, 사회생활 포기, 양육비의 치료비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것과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기관이 부족하다라는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재난재해 상황에서 필요한 것으로 장애인 전담 인력이 있는 공공의료시설과 생활치료실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코로나 유생활 방식이 부정적으로 변화였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요. 좀 이 의견과 좀 다소 유사한 비율로 이전과 다름이 없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아까 설문조사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변화가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이용 가능한 사회적인 자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부정적인 변화들로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상동행동, 불안 증세,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서 일상의 루틴이 깨어졌다. 그래서 도전적인 행동이나 우울감이 많이 늘었다라는 것과 소리를 지르는 등 불편한 행동이 증가해서 이웃과의 갈등도 늘었다라는 것,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인한 체중 증가, 그나마 운동으로 풀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게 되어서 다양한 갈등들, 도전적인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의견도 약 6.7%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이유가 함께 있으면서 놀이를 많이 하게 되어서 가족 간의 그런 유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녀의 자녀를 24시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안 될 때는 이 또한 기대할 수 없는 효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장애 유행에 맞는 복지 및 건강과 관련한 적절한 지원책이 제공되었는가라는 질문에 과반 이상이 아니다 또는 매우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에서 제공받은 지원이나 서비스는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에 대부분이 없다라고 하셨고, 어떤 분은 마스크 내장하고 손소독제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네. 필요한 지원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의 확대, 1대1 또는 소그룹의 외부 활동 지원, 그리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이용 가능한 공공의료 및 생활치료실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장애 자녀에 대한 많은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라는 위로를 많이 주십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요. 그런데 장애 자녀 때문에 힘들지는 않습니다. 내 자식인데 어떻게 안 이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습니다. 네. 진짜로 힘든 것은 장애 자녀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힘든 것이고, 아이의 휠체어가 넘을 수 없는 사회적인 턱이 힘든 것입니다. 장애 자녀가
시민이 아닌 장애인 취급을 받기 때문에 힘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와 일상을 함께 하면서 아이를 사회 구성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아이의 시력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발화가 안 되고 그림이나 문자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키와 몸무게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일어서 있지 않으면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강 반사가 심한 아이들은 적은 돈을 들여 적게 구강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씩 때가 되면 전신 마취를 하고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서 치료하여야 합니다. 감염이 걱정되어도 치료실을 이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축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내가 그 치료실을 이용하지 않으면 잘리기 때문입니다. 모험과 같은 생각으로 열심히 다닙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의 체제에서 장애인들은 항상 적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기본적인 존엄의 조건인 건강권에서도 존엄의 조건인 건강권에서도 차별과 배제를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본의 논리 안에서 장애인의 인간 존엄을 외면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 항상 내 아이와 우리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이 버겁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다는 마음이 크게 흔들리며 절망적이라고 생각한 두 번의 경험이 저에겐 있습니다. 내 아이를 대변하면서 주 양육자로 사회적 활동가로 투사로 살아야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일상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그 두 번의 경험으로 크게 흔들렸고 저희는 좌절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지진이었고 두 번째가 코로나였습니다. 질병과 재난 재해 상황에서 장애인이 얼마나 취약한지, 장애인이 얼마나 중첩된 차별을 겪고 있는지, 어떤 대안을 도출하기에도 막막한 제로 베이스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상황에서 계단을 내려갈 수도, 대피소까지 휠체어를 끌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도 없는 방법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진이 일어날 때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아이와 지진의 상황에서 함께 꼭 안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이어서 닥친 코로나 상황에서 또 이정표 없는 황무지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가히 무서운 질병이기는 하지만 유난히 더 무섭고 불안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대부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가 보다 더 위중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의료 접근성이 없다, 사회적인 지원책이 없다, 거기에 따르는 불안감이 코로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의사표현이 어렵고 환경에 대한 적응과 수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입원 등 필요한 치료 조치 과정을 알리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병원 내에 없다는 것, 보호자와의 분리가 필요할 때 자가격리 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것 등이 우리 장애인들, 특히 감각통합의 장애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겪는 코로나의 어려움이고 불안이 가중되는 요인이었습니다. 질병에 걸리면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당연한 명제에 우리 장애인들은 포함되지 못했기에 더욱 불안했고 더욱 사회적인 소외와 고립감을 느끼며 심리적인 위축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요, 998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입니다. 자연수명이 100세인 시대에 우리 장애인들도 9988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건의 사건 보도로 알고 계시듯이 코로나라는 질병 상황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적인 고립을 겪으며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보다 하루 더 살고 싶다라는 말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제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의 공공의료 접근성이 나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권역별로 설치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네. 병원 내에 장애인이 의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주십시오.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구를 많이 배포하여 주십시오. 장애인도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장비와 기구들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질병 상황에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회적인
다중적인 지원책을 당사자와 함께 논의하여 주십시오. 지역의 보건소 등 거점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을 공공의 영역에서 맡아주십시오. 발달장애인들은 확진이 되어도 스스로 검사를 받지도 못하고 치료기관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지역 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융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지역보건소에서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좋은 소식을 홍보물을 통해서 접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방식으로 사업의 가지가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가 국가 책임제이듯이 발달장애인들도 국가 책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안심센터도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해 가능한 방식의 재난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자료들이 함께 좀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988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완전한 자립과 통합을 이루며 시민으로 함께 존엄하게 살게 함께 9988 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고민과 연대와 실천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찬수 팀장님. 시작해도 시작합니다. 되겠습니까? 처음 매를 맞은 손승민 소장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마침 매를 맞는 저는 너무 떨리는데요. 그래도 잘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운대 나눔과 행복병원 재활코치 팀장 박찬수라고 합니다. 해운대 나눔과 행복병원은 재활 전문 병원으로서 중추신경계 환자가 대부분 입원해 있습니다. 여기서 중추신경계라면 뇌와 척수를 말하는데 뇌와 척수를 한번 손상이 있게 되면 완치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입원 중인 앞으로 입원할 대부분 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갑자기 장애를 가지게 되면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비장애인으로 살았던 일상생활 대부분 못하게 됩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의 장애에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롭게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훈련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재활병원에서 이런 훈련을 좀 자세하게 세심하게 정말 필요한 그런 훈련들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고로 갑자기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리는 물론 손, 팔도 잘 안 되는 체중증 장애인입니다. 1년 정도 저는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퇴원해서 5년 정도 집에서 그것도 침대에서만 생활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게 5년 동안 10번도 안 될 겁니다. 재활병원에서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때 배웠더라면 아마 그 5년 동안의 생활들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과 훈련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되게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병원 밖 바로 앞 도로에 나가는 것조차도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나눔과 행복병원에는 다른 재활병원에는 없는 특별한 팀이 있습니다. 환자들의 준비된 퇴원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활코치 팀입니다. 현재 장애인 당사자인 재활코치 3분과 코디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활코치 팀의 주 업무 중 하나가 환자가 퇴원하기 전에 세상 밖으로 나가는 훈련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훈련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병원 건물 한 바퀴 돌기, 마트 다녀오기, 지하철 타보기, 식당에서 밥 먹기, 소풍 가기, 1박 2일 뭐 캠프 참석하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소하죠.
그런데 이런 소소한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바로 퇴원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이 치과 장애인으로 아니면 병원 생활에 익숙해져서 재활병원만 돌아다니는 재활 난민이 되거나 아니면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재활코치 팀에서는 외부에서 하는 활동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병원이란 특수성 때문에 엄격한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병원의 모든 구성원이 정말 이 지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면회, 외출, 외박이 안 되면서 신체적으로도 힘든데 정신적, 심리적 압박감, 어려움은 대단히 크게 겪고 있습니다.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 직원들은 다른 곳보다 훨씬 엄격한 방역 수칙으로 일상생활이 집, 병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디에 가야 할 경우에는 격리생활과 PCR 검사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들을 다 거쳐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문제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이 되고 혹시라도 내가 다른 분들한테 전용을 시킬까 봐 그런 마음의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부 활동이 많은 우리 팀은 더 큰 타격을 코로나 시대에 받았습니다. 환자와 함께하는 모든 외부 활동은 다 중단되었고 외부 기관과의 연계, 외부 동료 장애인과의 접촉을 일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름 병원 내에서 환자들의 사회 속으로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했지만은 외부 활동을 했을 때랑 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너무 났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와 같이 외부 활동을 열심히 참여했던 환자들은 지금도 대단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계속하거나 직업을 가지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스포츠 활동 등을 하면서 정말 장애인으로서 너무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좋은 실내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가게 되면 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병원 밖에 나가는 것이 뭔 큰 도움이 되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경험자와 함께 본인이 직접 해보고 성공해 봐야지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경험하지 않은 활동은 누구나 두렵고 선뜻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장애를 가지게 되면 이런 느낌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함께 밖으로 나가는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외부 활동의 훈련과 경험은 중도 장애인에게 이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외부 활동의 제약은 초기 장애인들의 전 생애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당국은 병원의 엄격한 코로나 방역 지침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지만 장애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잘 이해해서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는 조건으로 외부 활동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모든 재활 전문 병원과 장애인 관련 단체에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재활병원에는 많은 중도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기관들이 재활병원에 관심을 가지고 연계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복귀 정착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이란 말 그대로 다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통해 완치가 된다면 몰라도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환자에게 장애인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재활이 아닐까요? 기존의 몸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의 재활도 중요하지만 장애를 가지고도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재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성공한 장애인을 적극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재활 코치 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장애인 당사자 재활 코치가 모든 재활병원에 근무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장애인 단체와 재활병원과의 연계와 더불어 새로운 장애인 직업군으로서 재활 코치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중도 장애인의 새로운 인생은 재활병원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첫 경험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